안녕하십니까. 네, 몇 쪽 할 차례입니까? 25쪽, 29쪽. 네, 취득세 과세 표준. 무슨 문제지? 끝날 때. 예. 취득세 과세 표준. 과세 표준에 곱하기 세율 이렇게 하죠. 산출세액을 구하게 됩니다. 우리 앞에 배웠듯이 어떤 지방세하든 모든 지방세 과세 표준, 지방세 과표를 이야기하면 반드시 앞으로 뭐가 나온다 했죠? 어떤 지방세를 하든 지방세의 과세 표준을 물으면 반드시 앞에는 무슨 말 나온다? 납세의무 성립시기가 나옵니다. 납세의무 성립시기 걸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납세의무 성립하는 요 시기를 먼저 앞에다가 딱 배치를 하고 요날 현재의 가액을 가지고 과세 표준 이렇게 삼게 되죠. 우리 취득세 납세의무 언제 성립합니까? 그렇죠. 취득하는 때 취득 시기, 바로 지난 시간 마지막 배웠던 취득일이잖아요. 그렇죠. 취득세는 반드시 취득하는 그 당시 가액을 과표로 삼게 됩니다. 등록면허세 납세 문제 성립하죠. 등기 등록할 때 성립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등록면허세는 취득할 때 가액 이렇게 말하면 무조건 틀립니다. 반드시 등기 등록하는 그 당시 가액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죠. 아무리 국수공판법 등에 따라 명백히 실질가액이 입증되더라도 등기 등록할 당시에 가액이 변경됐다면 변경된 가액, 등록하는 시점의 가액을 가지고 하지 취득할 때 가액이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요거 우리 작년인가 저장에서 나왔잖아. 요 지문. 단골 지문이거든. 자산 재평가로 인하여 등록 당시 가액이 변경되었다 해도 자산 재평가 전의 가액을 과표로 삼겠다. 틀린 내용으로 정답. 이렇게 삼습니다. 굉장히 자주 나오는 지문이거든. 재산세 납세 문제 성립하죠. 과세 기준 1 그렇죠. 반드시 재산세도 과세 기준 1 그날 현재의 가액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생각보다 우리 등록면허세, 재산세 할 때 어느 시점의 가액으로 하는지 알고 있는가 시험에 종종 나오는 부분입니다. 하나하나 외우는 게 아니고 어떤 지방세를 하든 지방세 과표 물으면 반드시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그 당시 가액이다. 이게 기본 원리라는 이야기고. 그 다음 가액을 뭘까 하는 거죠. 가액을 무엇으로 할까? 우리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죠. 취득세 신고 납부합니다. 그럼 신고 납부 방법이 무슨 뜻이었습니까? 신고 납부 방법이란 신고 납부 방법, 과세 표준과 세액을 누가 정합니까? 납세 의무자가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앞에 확정할 때도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납세 의무자가 과세 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면 확정되잖아요. 그렇죠? 반드시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과표와 세액을 납세 의무자가 결정하여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액이 원칙이 뭐냐니까 당연히 신고하는 가액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거기다가 연부취득은 취득일이 언제죠? 연부취득의 취득일은 연부금 지급일 마다의 그날마다가 독립취득이잖아. 그 연부취득은 연부금 지급일 마다의 연부금액을 과세 표준 이렇게 하지 연부금액의 총액 이렇게 말하지는 않잖아. 그렇죠? 언제나 취득일 당시의 가액이니까 연부금을 지급하는 그날마다의 연부금액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재도 이제 원칙은 신고하는 가액이라고 하고 그다음 연부취득은 총 연부금액이 아니고 연부금 지급일마다 연부금액. 하지만 예외적으로 뭐 안 됐죠? 본인이 신고하지 않거나 하면 어떡하죠? 신고 안 하면 누가 합니까? 과세주체가 정한다 했잖아요. 그럴 때 지자체가 정하는 금액을 뭐라고 불러? 시가표준액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시가표준액. 시가표준액으로 하고 원칙은 신고하는 금액으로 하지 않으면 과세 주체가 시가 표준액을 과표로 하여 세액을 산출한 다음 산출한 세액에다가 가산세를 가산하여 보통징수로 고지서 이렇게 나오게 되죠. 어떤 경우 시가 표현합니까? 신고하지 아니했을 때 또 신고는 했는데 가액의 표시가 없을 때 또다시 신고한 금액이 요 금액에 미달하고 있을 때
신고한 금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고 있다면 이럴 때는 뭘로 한다? 시가표준액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럼 거꾸로 말하면 시가표준액 이상으로 신고하면 뭘로 한다고? 신고한 금액을 받아주겠다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우리 특례, 명백히 사실상 취득가액, 국수공판법 등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애들은 무조건 시가표준액과 비교하여 그중에 큰 금액을 찾으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법원 판결문 할 때 화해, 포기 등은 실질가액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다 했죠. 언제나 화해조서 등은 사실상의 잔금일도 인정하지 않고 실질가액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그럼 일단 화해조서는 실거래가액 아니다. 실거래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죠? 실거래가 아니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럼 화해조서에 따른 금액이 시가표준액 이상이 된다면 그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금액에 미달한다면 시가표준액을 적용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많은 분들이 끝에 뭐 화해조서로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끝에 화해조서상의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이 문장 나오면 무조건 틀린 걸로 보는 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아니지. 화해조서 등 하면은 실질가액이다. 이렇게 말하면 틀려도 만약 화해조서로 인하여 증명되는 금액이 시가표준액 이상인 때에는 그럼 그 금액을 그대로 인정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 것처럼 시가표준액이 하는 역할이 뭐야? 시가표준액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최저가격의 기준을 제시하는 겁니다. 이 금액이 최저가격이다. 당신이 취되겠다고 신고하되 이 금액 밑으로 취되겠다고 신고하면 우리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시가표준액이 통상적으로 현실 거래가액의 한 70%, 80%밖에 안 됩니다. 촌 쪽으로 가면 현실 거래가액의 절반도 안 되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그나마 지금은 좋아진 거야. 불과 10몇 년 전만 해도 시가표준액은 현실 거래가액이 한 30%밖에 안 됐습니다. 3억짜리 아파트 취득하면 거의 뭐 1억 얼마, 1억 2, 3천만 원밖에 안 됐거든. 이 금액보다 더 낮게 취득되겠다고 신고하면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이런 의미로 많이 쓴 겁니다. 그럼 특례적으로 판금 받듯이 특례적으로 언제나 사실상 항상 실질가액이라는 것, 사실상의 취득가액이라는 것 다 알죠? 뭐뭐 있다? 국수공판법 그렇죠. 요 경우는 언제나 이 금액을 쓴다고. 즉 요 금액이 설사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더라도 이 금액을 그대로 인정하고 이런 의미로 쓰는 거죠. 국수공판법 중 나오죠. 국수공판법 우리 취득세계 할 때 배웠듯이. 그리고 국수공판법에 한 가지 더 있죠. 부동산 거래에 관한 법률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신고하여서 검증받은 취득 이런 것도 한 가지 더 있다 그러죠. 사실상의 잔금 지급일 취득 시기할 때 사실상 잔금 지급일은 국수공판법 딱 요까지만 사용했는데 여기는 취득가액 실질가액 할 때는 공인중개사법 한 가지 더 나오게 됩니다. 그럼 교재를 넘겨서 우리 30쪽에 보니까 30쪽 제일 위에 박스에 부동산 거래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신고하여 검증받은 얘는 과세 표준을 물을 때는 실질 가액 이렇게 인정하지만 취득 시기를 물을 때는 실질 잔금일 이 내용으로 하지 않는다는 사실. 보통 이래요. 보통 이제 공인중개사법에 따라하면 머릿속에 뭐 나옵니까? 대부분 다 알아.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실질 가액으로 한다. 이게 워낙 머리에 많이 박혀 있다 보니까 취득 시기를 낼 때 이를 끌고 오는 거야. 부동산 거래 신고한 법률에 따라서 신고하여 검증받은 취득은 사실상 잔금 지급일을 그 취득일로 하며 이렇게도 또 따라갑니다. 아니라는 것이.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검증하는 것은 이 금액이 진짜인가 아닌가 금액을 검증하는 거지 이날에 잔금이 지급됐냐 잔금 지급일이 진짜냐 아니냐 이걸 검증하는 게 아닙니다. 혹시나 공인중개사법 나와도 과세 표준을 물으면 실질가액이다. 이렇게 말해도 취득일을 묻는데 실질잔금일 따라가지 말 것. 실질잔금일은 국수공판법 딱 요놈에서 끝을 내는 거고 그 다음 주의 2번 실거래가액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밑에 나오죠. 판결문 가운데서 화해, 포기, 인락, 자백간주 그리고 공정증서 우리 공정받는 것은 실질가액 아니라고 했죠. 공정을 받았다는 것은 당신들끼리 이렇게 하기로 하였음을 우리가 공정 쓰겠다는 것이 진짜라는 사실을 증빙되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것은 시가 표준액과 비교해서 시가 표준액에 미달한다면 시가 표준액을 적용하고 시가 표준액 이상이라면 그 금액을 인정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무조건 실거래 금액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럼 이제 시가 표준액이 무엇일까? 앞장 넘겨서 이제 시가 표준액 빤하면 되게. 자, 시가 표준액을 보니까 딱 두 가지 봐요. 토지와 주택. 언제나 토지와 주택은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계된 법률. 자, 이렇게 법률에 따라서 공시된 금액으로 한다는 거죠. 법률에 의해서 공시가 된 금액으로 합니다. 공시된 가격. 요걸로 한다. 토지와 주택은 법에 따라 공시된 금액으로 합니다. 그리고 토지에 관한 금액은 뭐라고 하죠? 뭐 공시된 금액으로 한다고 공시. 땅값을 공시하니까 지가. 이게 공시지가잖아. 공시지가. 근데 공시지가 땅값을 공시하되 한 필지마다 따로따로 공시하죠. 그래서 개별 필지마다 공시가 되는 금액이라고 해서 이를 개별 공시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말할 게 뭐 있어? 토지와 주택은 법률에 따라 공시된 금액으로 한다. 아, 공시된 땅값이구나. 개별 필지마다 개별 공시지가. 이 금액이 바로 시가 표준액이며 동시에 이 금액이 국세의 기준시가라고 하잖아. 아무런 말 없이 국세를 할 때도 기준시가 물으면 개별 공시지가, 시가 표준액을 물어도 개별 공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주택은 알죠. 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나누어서 단독주택은 뭘 가져갑니까? 개별주택 가격을 줘. 개별주택 가격.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가격. 이 금액이 동시에 또 기준시가잖아. 그래서 원칙적으로 토지와 주택은 원칙적인 내용을 따지면 지방세의 시가 표준액이나 국세의 기준시가나 원칙적으로 동일합니다. 그렇죠. 단 이제 우리 기준시가 할 때 예외적으로 원칙은 예로 하되 예외적으로 지정지역 안의 토지에 대해서는 쪽에다가 배율을 곱하여 사용을 하고 딱 그거 한 마디만 더 가면 되거든. 그럼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요거밖에 없어. 그럼 주택이 아닌 건축물, 주택 아닌 건축물은 시가 표준액 뭘로 하죠? 주택이 아닌 건축물은 시가 표준액을 지자체장이 정하는 금액으로 하잖아. 국세의 기준시가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으로 하고 지방세 시가 표준액은 지자체장이 정하고 기준시가는 국세청장이 정하고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럼 예를 가지고 한 문제를 냅니까? 시가 표준액 가지고 한 문제 냅니까? 그럴 일 없습니다. 과거에 10회 시험 때 딱 한 번 한 문제 낸 적은 있어. 하지만 이제는 그렇게 나올 일 없고 다음 취득세, 과세 표준에 관한 설명이다. 이럴 때 지문안에 한두 개 내거나 하는 정도지 한 문제 낼 일은 없고 이보다 더 이상 깊이 있게 볼 필요도 없고 오히려 얘를 어디로 끌고 가냐니까 얘를 재산세로 끌고 가자. 재산세. 재산세, 과세 표준은 시가 표준액에 곱하기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하여 등등등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럴 때 재산세 문제를 출제하면서 시가 표준액 요 말 쓰기도 하지만 시가 표준액을 그냥 그대로 집어넣어 버리는 경우도 생기거든. 최근 24회인가 25회 시험 때 재산세 문제 나오면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 표준은 과세 기준일 현재의 개별 공시지가로 한다. 끝. 틀렸다. 왜? 비율이 없어서 틀린 겁니다. 근데 개별 공시가 말은 맞아. 혹시나 시가 표준액의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곱하고 이럴 때 요 말 대신 개별 공시지가의 70%를 곱하여 맞습니까? 맞지? 주택은 60이고 주택이 아닌 건 70이거든. 혹시나 개별 단독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표는 개별주택 가격에 이런 말 들어가도 맞다고 해야 됩니다. 요 말 대신 시가 표준액을 그대로 집어넣는 이런 경우도 가끔씩은 있다는 뜻입니다. 이럴 때 이제 두 번 재산세 할 때, 그다음 취득세 이제 과표할 때 한 번씩 언급하기도 합니다. 그다음 뒷장을 넘겨서 자, 요 놈까지는 뭐냐니까 요 놈까지는 사실상의 취득입니다. 사실상 취득. 소유권에 관한 것을 새롭게 취득했을 때 이야기지. 그런데 취득세는 소유권을 새롭게 취득할 때만 과세합니까? 아니잖아요. 모두 토지의 지목 변경처럼 취득의 의제도 있잖아. 취득의 의제. 그럴 때 우리 건축물의 건축물의 개수는 신경 안 써도 괜찮습니다.
항상 취득의 의제는 증가한 가액을 과표로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 가운데 반드시 기억할 것은 토지밖에 없습니다. 건축물의 계수는 그 두 번째 보듯이 건축물 계수는 그냥 증가한 가액으로 한다는 사실 그것만 알면 될 거고 그다음 토지의 지목 변경 원칙은 뭘로 한다고 배웠죠? 자, 증가한 가액으로 한다. 문제는 얼마가 증가됐는지 네가 알아서 판단하여 신고하라. 이렇게 말하면 주무구고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밭을 가지고 있다가 대로 바뀌니까 가액이 증가됐다는 걸 알겠어. 근데 얼마 증가됐는지 네가 알아서 하면 지 마음대로 정하면 문제가 있잖아. 객관성을 위해서 시가 표준액의 증가액을 나타내는 뜻이라고 이야기를 해줘. 밭일 때는 1억이었는데 대가 되니까 2억이 되었다. 시가 표준액입니다. 시가 표준액. 그럼 옛날에는 그래요. 똑같은 말을 법을 한번 바꿔서 이렇게 토지의 지목 변경 전 시가 표준액과 지목 변경 후 시가 표준액의 그 차액을 과표로 한다. 맞는 지문이지, 그죠? 근데 그렇게 하던 걸 법을 바꿔서 지목 변경 후 토지의 시가 표준액에서 지목 변경 전 토지의 시가 표준액을 뺀 금액을 과표로 한다. 아니 극이나 차익이나 뭐가 문제야, 그렇죠? 한 번씩 바꿀 게 없으니까 말만 바꾼 것 같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옛날에 요 금액이 차익이다 했는데 지금은 요 뒤에 금액에서 앞 금액을 뺀 금액이 과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원칙은 바로 시가 표준액의 증가액이라는 뜻입니다. 다만 예외가 나오죠, 그렇죠? 지금까지 1회부터 23회인가 24회까지는 전부 다 원칙만을 했어요. 원칙만을 증가한 가액이다 이거만 했는데 25회인가 26회 때 처음으로 예외가 등장을 했습니다. 단 법인장부 판결문 등으로 인해서 지목 변경에 들어간 비용이 입증된다면 거기에 들어간 비용을 그대로 과표로 삼겠다고. 그래 혹시나 판결문 보통 판결문 잘 내지 않습니다. 법인장부 이 말 많이 쓰지. 법인장부. 그럼 조금 응용해서 문제를 출제하면 이렇게 내. A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A 법인 소유의 토지에 지목을 변경하여서 가액이 증가된 경우는 법인 장부상 입증되는 금액을 과표로 한다. 맞습니까? 들어간 비용을 가지고 한다. 맞죠? 이 법인 소유의 토지의 지목이 바뀌면 이 법인은 자기 장부에다가 지목 바꾸려고 얼마를 썼다는 사실을 기재하잖아. 그럼 뭐 법인 장부상 들어간 비용을 과표로 한다. 맞는 지문입니다. 자, 이런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의미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상 취득가액을 할 때 요거 실질가액으로 한다는 말은 내가 이 부동산 등을 취득하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 지출된 비용을 과세 표준 이렇게 삼지만 취득할 때 들어간 여러 가지 비용이 있거든. 그렇죠. 내가 상가 건물을 짓는데 내 토지만 있고 건물 짓다 보니까 토지를 담보로 하여서 금융기관에 대출받아서 건물 짓고 있다. 대출받으면 이자 나가잖아. 그 이자액도 포함해야 됩니까? 네, 포함한다는 것이 중개사에게 중개 수수료 줬다 부동산 사면서 포함합니까? 포함합니다. 이런 것처럼 취득할 때 들어간 비용 가운데 과표에 포함시키는 것도 있고 포함시키지 않는 금액들도 있습니다. 뭐 어떤 건 포함하고 어떤 건 포함하지 않는지 31쪽에 위에 박스에 이제 포함되는 것과 포함되지 않는 거 나오고 있죠. 제가 항상 뭘 기억하라 했습니까? 포함되는 것, 포함되지 않는 것. 뭘 기억하라고 했죠? 포함되지 않는 걸 기억하라고 했죠. 포함되지 않는 걸 기억을 하는 겁니다. 어차피 문제는 다음 보기 안의 내용들 가운데서 과세 표준에 포함되는 걸 골라보라는 등, 포함되지 않는 걸 골라보라는 등, 아니면 지문 1, 2, 3, 4, 5 내면서 포함되는 걸 포함되지 않는다고, 포함 안 되는 걸 된다고, 이런 바꾸는 방법밖에 없어. 그럼 둘 중에 한 놈만 기억하면 된다 했습니다. 요 가운데 제가 반드시 외우라고 했던 거 두 가지 있죠? 밑줄 꺼놨잖아. 딱 두 개 밑줄 꺼놨지, 그렇죠? 2번과 5번. 일단 봐요. 포함되는 것에 2번 보니까 할부 또는 연불조건부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연체료, 즉 할부이자, 연체이자 포함한다고
그런데 포함되지 않은 바로 그 옆에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할 때는 할부이자 연체료 포함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반드시 개인이 취득한 건지 법인이 취득한 건지 할부이자 연체자만 보는 게 아니고 만약 법인이 취득했다고 말하면 포함시키고 개인이 취득했다면 포함시키지 않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개인이 취득할 때 할부이자, 연체이자 이런 건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 뭐 거기 적혀 있으니까 뒤는 안 찍겠습니다. 요 말을 주의했어야 돼. 개인의 취득인지 법인의 취득인지 거기에 따라서 주의를 해야 되고, 그다음 두 번째 부가가치세 포함되지 않는다고. 부가가치세 포함되지 않습니다. 요 두 가지는 반드시 제가 외우라고 했고, 요거 빼고는 뭐죠? 이거 빼고는 외우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했잖아. 이해하는 거지. 1번을 봐도 1번의 의미가 뭐였습니까? 우리 취득세는 있죠. 한번 봅시다. 취득세는 내가 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서 취득한 사람이 이 물건 취득하려고 지출한 비용을 포함시키는 겁니다. 근데 1번은 취득하는 사람이 지출하는 게 아니고 파는 사람이 그 물건을 판매하기 위해서 들어간 광고비, 선전비, 이거는 취득자가 취득하려고 쓴 게 아니고 파는 사람이 팔기 위해서 썼던 비용입니다. 이걸 취득자의 가액에 포함시킬 필요는 없거든. 거기에다가 3번도 그렇죠. 여러분 이따가 가스, 전기, 수도, 열 이런 비용들은 원래 누가 내야 됩니까? 이를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자, 이용하는 자가 분담해야 되는데 앞 사람이 이용했는데 이걸 연체하고 하다 보니까 내가 내게 되었다. 이걸 내가 내더라도 이런 포함시킬 필요가 없다. 항상 여러분이 할 때 1번, 3번은 취득하는 자가 지출하는 게 아니고 파는 사람이 자기 물건 팔기 위해서 들어간 광고비, 파는 사람이 썼던 전기 등의 요금은 포함시킬 필요가 없다. 그 다음 4번도 봐요. 의미는 뻔하지. 우리 취득세, 과세, 표준 뭘로 합니까? 내가 취득한 그 물건의 가액이 과표입니다. 취득한 물건 가액이 과표야. 근데 4번 보니까 이주비라든지 등처럼 취득 물건과는 별개랍니다. 취득한 물건의 가액이 과표인데 그 취득하는 물건과 관계없이 별개로 주고 있는 돈은 포함시킬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지. 충분히 이해 가능한 부분이거든. 나머지 6번은 뻔한 이야기잖아. 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0억짜리 부동산을 사고 팔면서 내가 대금을 오늘 일시불로 10억을 한꺼번에 다 줄 테니까 100만 원만 빼달라고 이렇게 해서 100만 원 할인 받았습니다. 그럼 실질 취득가액이 10억입니까? 아니잖아. 100만 원 할인 받았잖아. 우리 법은 대금을 일시불로 지급함으로써 일정 금액을 할인받았다면 할인된 금액을 과표로 한다. 이래 말하지. 요 금액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결국은 100만 원 할인받은 금액은 포함하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양도수 독세할 때도 양도가액이 얼마냐니까 할인된 금액이 양도가액이지 할인전 금액이 양도가액 이래 말하지는 않는 겁니다. 그럼 이게 이제 포함되지 않는 부분이거든. 항상 요 딱 두 가지만 하고 나머지는 앞 사람이 했던 광고 선전비, 앞 사람이 썼던 전기, 가스 등의 비용, 내가 취득한 물건과 관계없이 별개로 주고 있는 돈, 그럼 지출되지 않은 할인받은 금액, 이런 포함하지 않는다. 이렇게만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포함되는 것 1번부터 간단하게 볼게요. 핵심적인 부분, 1번, 4번, 5번 한번 볼게요. 1번,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앞에 말했듯이 내가 건물 짓기 위해서 토지를 담보로 은행에 대출받아서 그렇게 건물을 짓게 되었다. 그럼 이 건물을 취득하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에는 금융비용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도 포함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그 다음 4번 같은 경우 방금 말한 중개수수료, 내가 이 부동산 등을 취득하기 위해서 필요한 용역을 중개업자로부터 중개 용역을 제공받았기 때문에 용역의 대가로 주고 있는 수수료 이런 것도 포함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 취득 대금 외에 당사자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 채무 인수액 이래 말할까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길거리에 보니까 이렇게 빌라 판다고 빌라 판다면다 무슨 빌라 판다고 쭉 나면서 올 수리했다고, 혹시 외국인이 살 수도 있기 때문에 영어로 올 수리했다고 적어놓고
거기에다가 뭐 등등등 방 3개에다가 그다음 욕 2개, 욕실 2개 있다고 등등등 전방 좋고 테라스 있다고 등등등 실제 사는데 큰 문제 없습니다. 문제는 이제 환금성이 떨어지는 거야. 팔 때가 문제가 되는 거야 이게. 실제 아파트 대단지 아파트 있는 그 인근에 있는 빌라 같으면 대단지가 지니고 있는 모든 요건들 같이 누려요 실제. 문제는 팔 때 이제 잘 안 팔리니까 내가 팔고 싶어도 못 빠져나갈 확률이 많아서 그렇지. 그냥 들어가서 그냥 살려고 생각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빌라 주인이 뭐 좀 튼튼하고 이러면은 여기에 들어가서 전세 사는 거 괜찮아요. 아파트보다 월등히 사실은 가격도 좀 낮은 편들이고 좀 편해요. 입주민도 안 많고 붕괴 위험도 별로 없고. 제 우리 둘째 처남이 지금은 이제 촌에 가서 농사 짓고 있는데 과거에 포항, 울산하고 요 인근에 노가다 십장을 했었거든. 그 양반이 하더라고 우리 보고 절대 고층 아파트 살지 말라 하더나 보고. 고층 아파트 살지 말라고. 왜 하니까 자기가 거의 20몇 년 동안을 다니면서 인근에 아파트 건설 현장에 다 공사했는데 설계대로 짓는 건 거의 없더랍니다. 대부분이 부실이지. 일단 뭐 싹 가려버리니까 안에 철근도 원래 뭐 5mm 하면 4mm 쓴다는 둥 등등등 어느 쪽에 가든 붓이 다 있답니다. 자기는 자기도 지은 아파트 절대 안 들어간답니다. 이 양반은 20년 살면서 인생 살면서 대부분 그 빌라에 3층이나 2층 이래 살지 5층 이상의 아파트 살아본 적이 없더라고 그 양반은. 나보고 왜 거기 사냐고. 우리 집은 32층 살거든. 왜 거기 사냐고. 그 근처에 빌라 같은데. 그래서 이야기했습니다. 형님 왜 네 동생한테 이야기를 하니 동생한테.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 이것도 내가 산 게 아니고 어느 날 다 보고 난 뒤에 불러가지고 샀다고 돈 내라고 해가지고 내가 돈 냈는데 뭘 문제가 있어. 근데 이런 게 참 많아. 문제는 이거 딱 하다 보니까 얼마냐니까 3억에 융자금 별도. 그렇죠? 그럼 이 돈 냅니까 안 냅니까? 융자 받은 게 1억 있더라고. 그럼 내가 실제로 줘야 될 얼마죠? 3억에다가 그다음 채무 인수액, 채무 떠안아야 되잖아. 그럼 취득가액은 4억이지 3억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취득가액의 당사자 약정에 따라서 채무를 인수하기로 했다면 인수액도 포함하여서 과표로 하라. 그게 바로 4번 지문입니다. 이런 것처럼 보통 이제 포함되는 지문 나올 때 대표적으로 언급하는 것이 1번과 4번과 5번 그 세 가지가 가장 많이 언급되는 편들이고 뭐 이건 좀 슬쩍 봤을 때 이런 지문 나올 때 이런 게 참 있었더라 그래 보시라고 하는 거고 머릿속에 외울 것은 언제나 포함되지 않는 것 이런 거 외우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취득세 세율. 우리 취득세, 과세 표준에 곱하기 세율 할 때 여러 번 배웠다고 했죠. 현재 취득세는 무엇과 무엇이 통합되는 거라 했죠. 종전에 있던 취득세와 또 등록세 가운데서 무슨 등기? 소유권 등기죠. 소유권 등기. 요게 통합되어서 현재 취득세라고 이야기를 했고 소유권이 아닌 소유권 외의 등기 요놈과 면허세가 통합되어서 등록면허세 이렇게 됐다 했죠. 여기 이제 등록면허세라고. 그러므로 2010년까지만 해도 이렇게 따로따로 2010년까지만 해도 따로따로 하던 것을 2011년부터 통합되어서 현재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취득세는 종전에 있던 원래 취득세와 종전에 있던 등록세 가운데 소유권 등기 요 두 가지가 통합된 것이 현재 취득세 표준세율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 교재도 종전 취득세와 종전 등록세가 난 세율을 따로따로 표시해 놓고 있다죠. 이렇게 해야만 뭘 할 수 있다? 세율의 특례라든지 그도 아니면 부가세라든지 이런 걸 이해할 수 있다고 이야기죠. 종전 취득세 통합되기 전에 종전 취득세 표준세율은 오직 몇 프로밖에 없다? 1000분의 20 하나밖에 없습니다. 1000분의 20 2% 세율 이거밖에 없습니다. 옛날에 취득세는 뭐 상속받았냐 증여받았냐 매매냐 아무 관계 없습니다. 무조건 약 2%만 적용을 했습니다. 근데 종전 등록세의 소유권 등기의 세율이
보니까 이제 쭉 내용이 달라지지. 상속을 받았다. 상속받았을 때 농지인지 농지 외의 부동산인지 상속 외의 무상취득이라면 비영리가 받은 건지 일반이 받은 건지, 그다음 유상승계 취득이라면 농지인지 아닌지, 그도 아니면 보존 등기하고 있을 때 원시 취득에서 보존 등기하고 있다. 그도 아니면 공유, 합유, 총유물 분할하고 있다. 공유물 등의 분할 등기할 때, 자, 이렇게 할 때 농지 상속받으면 얼마? 1000분의 3에서 1000분의 3, 0.3%. 농지아닌 부동산 1000분의 8. 그 다음 비영리가 받았다 1000분의 8. 아, 이거 틀렸더라고. 책에 여기 뒤바뀌어 있습니다. 책에 비영리가 1000분의 15, 일반이 8대 있는데 숫자 바꿉시다. 비영리가 훨씬 더 사야지 원래. 비영리가 1000분의 8, 일반은 1000분의 15 수정하시고, 농지는 유상승계 1000분의 11%, 농지하는 부동산 1000분의 20, 보존 등기 1000분의 8, 공유, 합유, 총유물 분할 1000분의 3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럼 제가 이거 외울 때 어떻게 외웠습니까? 그렇죠. 상상 파티 있잖아요. 상상 8이었습니다. 이렇게 상상 파티에서, 근데 여기 오니까 웃는 사람 없다. 위에 수업할 때는 상상 파티 하면은 자기들 귀에는 이래 들리는 것 같아. 상상 파티 하니까 경상도 사람 가운데 시옷과 상시옷 발음이 구분 잘하는 사람 굉장히 많거든. 저도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올라가서 상상 파티 하니까, 예? 상상 파티 하니까 상상하는 걸로. 그래, 제목하더라고. 선생님, 그게 아니고 싹 내가 상. 그게 아니고, 상. 안 되더라고. 아니, 안 되는 사람 꽤 많습니다. 그 경상도 사람들은 올라가서 방송국도 갈 때 있죠. 말 그대로 볼펜 딱 깨물고 발음 수정한다고 고생 참 많이 합니다. 근데 충청도 사람이나 전라도 사람들이나 강원도 사람들도 실제로는 표준어 쓰는데 큰 문제가 없어요. 조금 바꾸면 돼. 근데 경상도 사람은 평생을 서울 살아도 가만히 듣다 보면 아, 저게 경상도구나 딱 느껴져. 아나운서 가운데 경상도 출신 꽤 있는데 가만히 들으면 저 사람이 아, 경상도 출신이라는 게 대충 딱 들리기도 합니다. 처음부터 뭐 거기서 태어나가지고 아버지는 경상도 사람인데 처음부터 서울 태어나가 이렇게 잘하는 게 괜찮은데 경상도 살다가 올라가는 사람들은 그게 잘 안 돼. 근데 나도 상상 파티 요즘 좀 바뀌집니다. 발음 수정해야 될 것 같아. 21년 동안 서울 주기만 강의하다가 큰 맘 먹고 이제는 내려와서 편하게 살려고 늘었는데, 어제 전화 와서 내년부터 서울 사자고 몇몇 분 전화 오니까 마음 되게 흔들립니다. 올라오랍니다. 서울에 지금 선생님이 별로 없다고. 사람은 있는데 말 그대로 필요한 사람 없다고, 올라오라고, 얼마 해줄 테니까 등등등. 올라갈까. 애들은 막 이 근처에 있는 쪽에 살다 보니까 감시망이 좀 촘촘해져서 올라가면 감시망 정도 쓰레질 건데 상상팔, 상상팔, 상속은 1000분의 3, 1000분의 8. 그렇죠? 요거 콜라 독립파리다시 무도 우리 뭐가 좋다. 무파리로 있잖아. 무파리로. 그다음 유상승계 취득 유원투. 유상승계는 1%, 2%. 그다음 버팔로 있죠. 버팔로. 보존 등기는 8로 간다고. 보팔로. 그다음 영삼이 공유물 분할은 1000분의 3, 03 이런 거죠. 이렇게 있잖아. 상상팔, 무팔이로 유원투, 보팔로, 영삼이 이렇게 하면 영 끝나잖아요. 취득세 세율 물으면 요 위에다가 2%만 플러스 시키면 되잖아. 2%만. 그래서 지금 현재 취득세가 농지를 상속받았다 1000분의 20에 1000분의 3 하면 1000분의 23. 1000분의 28 이런 식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굳이 합쳐서 이거 외우려고 하다 보니까 헷갈리고 단 이렇게 상상팔, 무팔이로 유원투, 보팔로, 영삼이 딱 이렇게 하고 취득세 물으면 그냥 플러스 2%면서 2.3, 2.8, 2.8, 3.5 그다음 3%, 4%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요 놈 가운데 무조건 큰 놈만 찾으면 여기가 뭐라고? 큰 놈만 찾으면 이게 뭐라고? 이게 등록면허세의 소유권 등기 세율입니다. 등록면허세 소유권 물으면 상속받았다면 농지든 말든 무조건 1000분의 8,
무상취득 비영리든 말든 무조건 1000분의 15, 유상취득 무조건 2%, 1000분의 8. 이게 지금 등록면허세의 소유권 등기 세율이거든. 언제 통합됐다고? 2011년도 통합됐습니다. 그럼 2009년도에 취득하고는 등기하지 않고 있다가 지금 와서 등기합니다. 한 8, 9년 지나서 혜택 줘야 되겠습니까? 불이익 줘야 되겠습니까? 불이익 줘야지. 그렇죠. 등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다가 8년이나 지나서 지금 등기하려고 하면 혜택 줄 리는 없잖아. 불이익 주는 것이. 우리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도 등기 등을 할 수 있는 날부터 60일 안에 등기하지 않으면 그게 과태료가 나온다든가 이런 것들이. 그럼 등기 안 하고 있다. 지금은 혜택 주지 않습니다. 그럼 당신은 불이익 받아야 되겠다. 어떻게? 농지든 말든 무조건 큰 세율. 이런 식의 내용이 등록면허세, 소유권 등기 세율입니다. 요것만 알고 있으면 있죠.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소유권 등기가 동시에 같이 해결되거든. 상상팔, 무팔에 유언투 법팔로 한다면 등록면허세 물으면 무조건 1000분의 8, 1000분의 15, 2%, 1000분의 8 이러면 되고, 취득세 물으면 여기에다가 플러스 2%만 더하면 취득세가 되고, 이렇게 하니까 요를 통해서 소유권 취득세 그리고 등록면허세 같이 해결하면 됩니다. 요거 알면 작년 27회 시험 때 취득세 표준세율 문제 나왔을 때 풀 수 있지. 작년 등록면허세 문제도 세율 물었습니다. 세율. 이거 알면 두 문제를 동시에 다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 그 다음 뒷장을 넘겨서 세율 적용 시 주의사항. 취득세에서 농지가 무엇인가 알아야 됩니까? 아니랍니다. 알 필요가 없는데 왜 나왔을까? 취득세 농지와 농지 아닌 건 세율이 틀리잖아. 그렇죠? 농지와 농지 아닌 건 세율이 다르거든. 그러므로 무엇이 농지인가 알아야 세율을 적용시킬 수가 있지. 과거 10회 시험 때 그리고 13회 시험 때 딱 2번 나오고, 그 이후로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출제될 확률 자체가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농지가 무엇인가를 알긴 알아야 됩니다. 왜? 세율을 자꾸 지금 2011년도 통합된 상태에서부터 2011년부터 통합돼서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원래 며칠입니까? 원래 17년이니까. 그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번 시험 치는 동안 세율 문제가 한 10문제 나와 있습니다. 10문제가. 표준세율 문제가 4번 나와서 6번 치는 동안 4번을 냈습니다. 세율 특례 문제가 4번 나왔습니다. 중과세 문제가 2번 나왔거든. 그래서 한 10번 나와서 6년 동안 세율만 10문제를 출제한 거야. 굉장히 많이 잖았죠. 그럼 표준세율을 4번 내서 4번 내면은 다음에 수강생들 시험 치는 사람도 계속 자주 나오니까 이거 또 나올 거다 생각하고 외우고 있거든. 출제하는 사람은 반전을 필요로 합니다. 뒤통수 치는 게 주된 목적이야. 내겠지 싶으면 안 내고 비슷한 쪽에서 낸다고 생각하면 이런 것보다는 이제 세율 자체보다는 이런 것을 어떻게 적용할 건지 그런 방식에 관한 내용을 돌아갈 확률도 있어 보인다는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내용을 계속 리바이벌 하진 않거든. 그렇다면 이제 거기에 건축물의 면적이 증가하면 어떡할까 등등등 이런 것이 이제 시험지문 나오겠지. 그렇죠? 그를 위해서 취득세 농지 취득 당시 공부상의 지목이 시작하죠. 공부상의 지목이 여러분이 했습니다. 대한민국 세금 가운데서 농지가 무엇인가를 묻는데 공부상 지목 쳐다보는 세금은 취득세밖에 없다고. 취득세를 빼고 나머지 우리 뒤에 재산세를 하든 소득세를 하든 농지는 하면 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사실상 영농에 이용되는 토지를 다 농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취득세는 반드시 공부상으로 논밭, 과수원, 목장이라고 되어 있어야 돼. 아무리 실제로 밭을 써도 공부상으로 논밭, 과수원, 목장 아니면 농지 아닙니다. 우리 산에 가면은 임야인데 산인데 임야인데 쭉 올라오면서 밭으로 개간해가 쓰는데 꽤 많거든. 이게 재산세는 농지 맞아요. 근데 취득세는 농지 아닙니다. 왜? 취득세는 지목이 임야라고 돼 있거든. 농지 아닌 거야. 반드시 취득세는 공부상으로 지목이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럼 농지입니까? 공부상으로 밭으로 되어 있다 농지입니까?
공부상으로는 밭이라고 돼 있는데 전혀 밭으로 쓰지 않고 그냥 놀고 있는 땅도 꽤 있거든. 이것도 또 촌에 가봐요. 옛날에 촌에 산에 가면 산 밑에가 문제가 아니고 위에 올라가면서도 노는 밭으로 쓰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촌에 농사지을 사람 없다 보니까 밭에 앞에 있는 농지도 사람 없어서 개가 못하는 판에 산 중턱까지 올라가면서 있는 농사지로 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럼 이제는 산림처럼 완전히 임야로 우거져 버린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럼 공부상으로는 밭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임야로 되어 있다면 농지 아니거든. 그래서 여기도 반드시 공부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토지로서 실제로도 농작물의 견삭, 다연생 식물 재배지 등처럼 실제로도 이런 용도로 사용이 되는 이런 것을 농지 이렇게 합니다. 자, 공부상으로 논밭과 와서 목장이라고 되어 있고 실제로도 그 용도로 사용되고 있고 이렇게 되어야 농지 하는 거고. 2번 건축물의 면적 증가. 여러분 밭알죠. 건축물의 건축 또는 개수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된다. 어떻게 하라고 했죠? 우리 취득의 의제는 원래 세율이 몇 프로입니까? 그렇죠. 제가 2%잖아. 세율의 의제. 요거 때문에 봐. 토지의 지목이 바뀌었습니다. 토지의 지목 바뀌면 소유권 등기 합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통합된 건 취득세와 통합된 건 소유권 등기가 통합됐거든. 소유권 등기가. 얘는 소유권 등기거든. 그럼 토지의 지목 바뀌었다고 소유권 등기하지는 않잖아. 지목 변경 등기하지. 그럼 실질적 재산이 증가됐기 때문에 원래 있던 취득세 2%는 받지만 소유권 등기는 아니기 때문에 등록에 대한 요 세금은 포함시킬 필요가 없거든. 그럼 그는 세금 안 받습니까? 등기는 어떻게 받아? 여기에서 받잖아. 왜? 변경 등기잖아. 변경 등기. 그 등록 면허서 할 때 변경 등기, 말소 등기는 한 건당 6,000원 건수에 따라 과세하잖아. 토지의 지목이 바뀌어 가액이 증가하면 증가한 가액을 바탕으로 원래 있던 취득세 2% 받고 그 등기에 대해서는 건수에 따라서 등록 면허세 이렇게 부과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취득의 의제, 토지의 지목 변경, 건축물의 개수, 과점 주주는 2% 세율만을 사용합니다. 원래 있던 취득세만. 그런데 건축물이 면적이 증가돼. 나 5층짜리 건물 지으려고 생각하는데 한꺼번에 만약 5층 지었다. 처음부터 5층 지면 곱하기 1000분의 28 보팔로니까 보존등기 1000분의 8 28 2.8% 내야 돼. 그럼 어떡할까 고민하다가 5층짜리 처음부터 지을 필요 뭐 있어. 단층만 짓지. 딱 1층만 딱 지어서 여기에 2.8% 내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4개층을 정축해서 개수등을 합니다. 곱하기 2% 이러면 0.8%만큼 벌잖아. 그래서 우리 법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개수로 인하여 만약 건축물의 면적이 증가되는 부분 나오면 이놈도 원시 취득으로 보아서 2.8% 세율을 그대로 적용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뭐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잔머리 굴리지 말라는 이야기잖아요. 항상 시험에 건축물의 면적 증가 이 말 딱 보이면 이거는 2% 세율 이래가면 안 됩니다. 요거 어디 내냐니까 이러지. 앞에 이제 세율의 특례 표준 세율에서 2% 뺀다. 그리고 2%만을 한다. 요거 할 때 건축물의 개수, 바로 건축물 면적 증가 포함 이래가지 않도록. 건축물의 면적 증가는 2.8%이기 때문에 2%에서 제외 이래가야 되는 것이 포함 이래가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3번 공유재산은 큰 의미 없습니다. 이거 시험 지문에 법에 지문은 나오지만 큰 의미는 없어. 왜? 아니 3억짜리인데 우리 법은 이렇게 하거든. 3억짜리인데 세 사람이 공유하고 있다. 가불병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법은 이럴 때 공유로 균등으로 그럼 1억 따로따로 1억에 곱하기 1억에 곱하기 1억에 곱하기 이렇게 세율을 적용하라. 이게 지금 법에서 원하는 겁니다. 공유 지분에 해당하는 만큼의 가액을 과표로 삼아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하라고. 이게 근데 이 바보네. 여기다 곱하기 세율 이렇게 해서 나온 요 세액을 3분의 1씩 1에 나누는 거 똑같습니다. 왜? 취득세는 누진세가 없거든.
누진세가 없기 때문에 금액을 1억으로 하든 3억으로 하든 증율, 세율이 동일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따로따로 세액을 구한다면 요 세액 다 합하는 거나 이걸 세액을 구한다면 이렇게 따로따로 하는 거나 결과적으로 세액이 똑같아요. 그래 굳이 이거는 신경 쓸 필요 없어. 단 4번 주택. 주택에 대한 재산세. 주택의 거래를 활성화시키자는 의미에서 우리 양도소득세도 일반적인 부동산의 양도와 주택의 양도는 세율이 틀리죠. 그렇죠. 일반적인 내용은 일반 부동산은 1년 미만 보유면 세율이 50%, 1년 이상 되었지만 2년 미만이면 40%. 이런데 주택은 1년 미만 보유해도 50%가 아니고 40%고 1년 이상만 되면은 그냥 누진세 막바로 적용 들어갑니다. 이게 같은 연도에 개정됐거든. 취득세와 양도소득세가. 취득에 관한 세율을 밑으로 나누어 주고 낮춰주고 또 양도에 관련 세금을 밑으로 떨어뜨려 줌으로써 부동산의 주택 거래를 활성화시키자는 의미에서 같이 개정됐던 부분입니다. 지금 주택은 일반 부동산, 요거 이제 유상승계 취득, 원래는 농지라면 이게 플러스 2%에서 농지라면 원래는 3%, 농지 아닌 부동산은 4%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 다만 주택에 대해서만큼은 그것도 유상취득일 때만 합니다. 혹시나 6억 이하의 주택을 증여받고 이런 말에 따라가면 안 됩니다. 유상취득일 때만 이 세율을 적용하지 유상취득이 아닌 상속이나 증여나 이런 것은 해당 사항 없어. 또 신축하는 것 이것도 해당 사항 없습니다. 반드시 유상일 때만 하는 겁니다. 그럼 법원 경매받았다 이 세율 적용됩니까? 법원 경매를 통해 취득했다 적용됩니까? 적용됩니다. 공매, 경매는 매매의 일종이잖아. 내가 법원 경매받으면 공짜입니까? 아니잖아. 그래서 혹시 법원 경매를 통하여 이래도 요 세율 적용합니다. 아파트 분양받았다 이 세율 적용합니까? 공짜로 받았습니까? 아니잖아. 분양받은 것도 이게 포함됩니다. 반드시 유상취득일 때 주택에 대해서만큼은 세율은 빠르니까 1억 이하는 얼마랍니까? 6억 이하는 얼마? 6억 이하는 1%, 6억 초과 9억 이하는 2%, 9억도 초과되면 3% 이렇게 사용하고 있죠. 3%. 그 유상승계만 본다면 1%, 2%, 3%, 농지 3%, 나머지 아닌 거 4%, 1, 2, 3, 3, 4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표준세율은 조금 형태를 달리해서 내릴 수 있을지는 몰라도 어쨌든 세금에 있어서는 상당히 문제는 자주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꼭 알아야 됩니다. 옛날에 취득세 표준세율 문제, 등록세 세율 문제 종종 나왔는데 통합되다 보니까 더 이제 자주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야. 자, 그리고는 뒤에 중과세율 나오고 있지만 중과세율보다는 38쪽에 3번 중간에 세율의 특례부터 먼저 볼게요. 세율의 특례. 이왕 나왔던 거. 세율의 특례가 이것 때문에 나온 거라 했죠. 원래 통합되기 전에 취득세와 통합되기 전에 등록세가 있었어. 그럼 보세요. 우리 옛날이죠. 이게 통합 36쪽. 예, 36쪽. 옛날에 취득세 비과세 있죠. 이게 취득세 비과세에 형식적인 소유권 취득에 따른 비과세 이런 게 있었습니다. 소유권을 취득했지만 실질적 재산 가치의 증가는 전혀 없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만 취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 재산의 가치는 없다. 그래서 비과세하겠다. 이게 형식적 소유권 취득에 따른 비과세였습니다. 그럼 취득세는 과세하지 않겠다. 그럼 일단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니까 등기 등록에 대한 세금은 받겠다. 그게 지금 바뀐 게 표준세율, 취득세와 등록세를 합한 요 세율에다가 형식적인 취득이므로 실질적 재산 가치의 증가 없기 때문에 2%는 빼버리겠다. 요게 바로 과거에 요게 형식적 소유권 취득에 따른 비과세였습니다. 취득세가 비과세니까 취득세 빼버리고 등기 등록 세금만 받겠다 이런 뜻이거든. 2%를 뭐라고 그러죠? 지금은 중과기준세율 이래 보죠. 중과기준세율 이렇게 부르고 있지만 말의 뜻은 이래 불러도 실제로는 종전 취득세를 의미하는 뜻이라고.
또 2%만을 하겠다. 2% 중과 기준 세율 2%만을 적용시키겠다. 그 2%만 한다는 게 무슨 뜻이라고 했죠? 자, 2%만 한다는 말이 요놈만 과세하지 이놈은 과세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안 해 이거? 앞에 있잖아. 소유권 등기 아니잖아. 토지의 지목 변경, 건축물의 개수, 엘리베이터 없는 건물에 엘리베이터 설치했다고 건축물의 소유권 등기 새로 하는 게 아니잖아. 건축물 구조 변경 등기하는 거지. 소유권 등기가 아니거든. 실질적 재산 가치의 증가는 있는데 그 대상이 소유권은 아니기 때문에 소유권 등기는 포함시킬 필요가 없고 원래 있던 취득세 2%만 받으면 되겠다. 이런 뜻이거든. 그래서 이게 교재 나오지만 취득의 의제, 토지의 지목 변경, 건축물의 개수 다만 건축물 개수의 면적 증가는 제외하고 이 말을 쓸 거고 과점 주주 나오잖아. 또 봐요. 요거 말고 존속기간 1년 초과하는 임시용 건축물, 공사현장, 사무소, 임시공행장 이게 모델 아파트 모델하우스 봐요. 아파트 모델하우스 질 때 밑에 땅을 기초를 파고 밑에 철근 깔고 가지고 건물 올리면서 완전히 공구리 치고 이래 들어갑니까? 이거 아닙니다. 임시건축물은 말고 그냥 뚝딱뚝딱 지어놓은 거야. 이거 딱 끝나면 털어버리거든. 이건 원래 소유권 보존 등기 이런 대상 아닙니다. 우리 동네 우리 포트 여기도 그래. 대도시 되면 여름방학이나 되면은 애들 곤충 대전 하면서 등등등 가건물 지어놓고 이게 나중에 되면 없어지잖아. 곤충 박람회, 양서로 박람회, 저도 애들 데리고 막 갔거든. 그러니까 목에다가 뱀 걸고 나와. 왜 거짓하는가? 왜 모르겠어. 목에도 왜 뱀을 왜 겁니까? 나 이상한 사람 다 많더라고. 그 애는 뱀은 그 소주병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지. 목에다가 왜 그러죠? 목에다가 걸면 안 되지. 소주병 안에 넣어야지. 어쨌든 그런 거 하잖아. 그 건물 와요. 방학 끝나고 그 건물 없어집니다. 이게 임시 건물이거든. 이런 것처럼 이거는 소유권 등기 대상 아니냐. 근데 거기에 그냥 한두 달처럼 방학 기간 한 달, 두 달 있다가 사라지면 이거는 가치가 없기 때문에 과세 안 해야 해. 근데 존속 기간에 1년이 만약 초과된다면 적어도 1년 이상 계속 존속하는 것은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보고 2% 받고 1년도 안 되는 건 이건 재산적 가치 없는 말고 진짜 임시이기 때문에 과세하지 않고 그래서 이게 임시 건축을 할 때 존속 기간 딱 기준 삼아 1년이 초과되면 2% 세율 과세하고 1년 미만이면 초과하지 않으면 그때는 비과세하고 이런 거잖아. 그 요 말의 의미도 1년 만약 넘어가면 적어도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보고 취득세를 받지만 소유권 등기하는 대상 아니기 때문에 등기 등록은 받지 않을게. 그래 임시 건축물 나오잖아. 마지막 한 가지 더 하려면 제가 묘지라고 했죠. 묘지. 원래 지방세 가운데서 원래 지방세 쭉 나오는데 이 가운데 묘지를 원래 과세하는 세금은 원래 취득세밖에 없습니다. 원래 등록세 비과세, 재산세 비과세, 재산세 할 때도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묘지 비과세거든. 묘지를 과세하는 지방세는 취득세밖에 없어. 그러니까 원래 등록세는 비과세니까 취득세 2%만 받자 이런 뜻이었거든. 그러니까 원래 법에는 굉장히 내용 많지만 시험에 나오는 건 딱 요거밖에 없어. 취득의 의지할 때 토지의 지목 변경, 건축물의 개수 돌려가면 됩니다. 요즘은. 그리고 이제 존속기간 1년 초과하는 임시용 건축물 이래 보시면 됩니다.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해서 달달 외웁니다. 중과 기준세 2%란 거 이거 외우는 게 아니거든. 2%가 무슨 뜻일까? 왜 2%만 할까? 요 말 뜻 안다면 실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지문 다 풀 수 있습니다. 왜 표준세에서 2% 뺀다? 2% 뺀다는 말이 뭘까? 실질적 재산 가치의 증가는 없기 때문에 취득세는 받지 않고 등기 등록 세금만 부과하겠다. 이런 말의 의미를 알면 외울 게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잠시 후에 요놈 표준세율에 대해서 2% 뺀다고 하는 요놈부터 한담 중과세율 내용 보겠습니다.